이제 두 번째 네트워크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참가, 어소시에이션 얘기하는 거예요. 어소시에이션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비 네트워크의 장치가 참가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은 이게 직비 코디네이터가 됐든 아니면 지급이 라우터가 됐든 이 장치가 뿌리는 비콘 정보를 보고 이 장치에게 뭐 라우터 또는 디바이스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코디네이터 디바이스라고 얘기해 볼게요. 우리 여태까지 썼던 그 용어 그대로. 그러면 디바이스가 코디네이터에게 어소시에이션 참가시켜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우리 방금 앞에서 배웠던 그 주소 할당 방식을 사용해서 주소를 열심히 계산을 한 후에 물론 열심히라고 했지만 굉장히 빠르게 계산이 되겠죠. 룰로 딱 결정돼 있으니까 그 결정된 주소를 이 디바이스에게 주면서 붙이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겠죠. 물론 이제 이 사이에 뭔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은 있었고요. 이게 기본 방식인데요. 그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가 신청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치가 어느 코디네이터에게 어느 직비 코디네이터, 어느 직비 라우터에 붙을지를 미리 사전에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날아다니는 비콘 정보를 보고 요청해서 붙는 방법이라고 해서 우리는 참가 신청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방법이에요. 또 다른 방법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직접 참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정의한 노드를 직접 등록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용어가 살짝 헷갈리시면 안 되는 이유가 요거는 참가 신청 방식은 디바이스가 요청하는 방식이에요. 디바이스가 붙여주세요라고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위에 있는 직접 참가는 디바이스가 붙여주세요를 한 게 아니고요. 코디네이터가 일방적으로 붙여버린 거예요.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너는 나한테 붙어서 통신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참가라는 표현을 지금 써서 이 참가라는 단어 때문에 약간 헷갈리면 직접 등록했다 이렇게 이 표현을 살짝 바꿔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등록하는 방식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하냐면 그냥 상상의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지금 우리의 공간에 코디네이터가 여러 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는 장치예요. 그러면 이제 참가 신청 방식을 썼다라고 했을 때 아마 주변에 있는 비콘 정보를 내가 수집을 해서 어느 코디네이터에 붙을지를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그림을 유도적으로 이 디바이스를 살짝 왼쪽으로 그렸거든요. 아마 이 코디네이터가 보내는 비콘을 들어서 이쪽에 붙지 않을까?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우연히 이 코디네이터가 보낸 비콘이 뭐 어떤 이유로 사라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가깝다고 하면 이 비콘 정보가 좀 더 선명하게 잘 들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 무선 환경은 굉장히 독특해서요. 어떨 때는 멀리 있는 게 더 잘 들리기도 합니다. 뭐 약간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얘가 지금 같은 공간이라고 얘기했는데 막 오른쪽이 거실에 있는 코디네이터고 이게 내 방 구석에 있는 코디네이터인데 제가 방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얘가 어쩌면 더 세게 들릴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이 디바이스가 나한테 가까운 코디네이터에 붙을 수도 있지만 엄청 멀리 있는 엉뚱한 코디네이터에 붙을 수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무선은 특히나 더 그래요.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상하게 이쪽 코디네이터한테 장치가 엄청 많이 붙어요. 얘가 계속 뭔가 잘 들리나 봐요. 장치들한테. 그에 비해서 이쪽 코디네이터는 한가해요. 뭔가 얘가 잘 안 되나 보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네트워크 균형이 깨지는 거죠. 한쪽으로 싹 쏠려서. 그럼 당연히 흐름이 별로 좋지 않겠죠. 데이터 통신 흐름이. 직접 참가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미리 설계를 해놓고 걔한테 그냥 딱딱 붙이려고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하자. 주로 얘는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지금 우리가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이 디바이스들이 꼭 움직이는 디바이스는 아닐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 등에 달리는 디바이스, 센서에 달리는데 뭐 온도를 측정하는 디바이스 이런 거는 고정된 위치에다가 장치를 둘 가능성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좋을지 우리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이런 환경에서 어쨌든 코디네이터 또는 라우터가 나는 이 장치는 나한테 붙일 거예요 라는 걸 사전에 결정을 하고 뭐를 하냐면 코디네이터나 라우터의 공간에 메모리에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메모리에 미리 맥 주소 450번이 나이가 있는데 그건 나한테 붙을 거예요. 이렇게 미리 등록을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주소, 여기서 얘기하는 노드 주소는 숏 어드레스, 네트워크 주소를 의미해요. 네트워크 주소는 너는 3번이라고 하겠어. 이렇게 미리 주소를 다 할당해서 소위 말하는 테이블로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방법을 우리가 직접 참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장치가 네트워크에 참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코디네이터거나 라우터가 미리 등록을 해서 참가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직접 참가. 두 번째는 디바이스가 요청을 해서 코디네이터에게 붙여달라고 해서 신청을 해서 하는 방법이 이 방법. 그래서 네트워크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고 어떻게 참여되는지를 이제 흐름을 가지고 쭉 몇 개를 볼 거고요. 이거 한번 천천히 따라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직비 코디네이터가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직비 코디네이터가 될 거예요. 이제 새로운 망을 구성할 겁니다. 라고 지금 시작한 환경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까 그림에서 동그라미 두 개로 그렸던 애 코디네이터가 되려고 하는 장치는 이제 네트워크에서 뭘 지원해 주냐면 네트워크 형성할 수 있는 기능을 하나 제공을 해주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저기 앞에서 배웠던 흐름으로 먼저 스캔을 합니다. 이 코디네이터가 되려는 이 장치는 MLM이 스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스캔을 하게 되는데 스캔 종류가 우리가 ED 스캔이라고 약자로 썼었어요. ED 스캔이라는 걸 먼저 하게 되는데요. 주변에 있는 채널을 돌아다니면서 어느 채널이 가장 지금 세기가 큰지 내가 통신했을 때 통신이 제일 원활할지 채널을 선택합니다. 나는 15번 채널이요. 그럼 이제 15번 채널을 아마 고를 거예요. 그 다음으로 스캔을 한 번 더 하는데 이때의 스캔은 지금 액티브 능동 스캔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주변에 비콘을 듣는 아이예요. 주변에다가 비콘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코디네이터들로부터 아마 비콘들이 날아올 텐데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그러면은 응답이 없을 거고 혹시 들어오는 소식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뭐를 수집하냐면 아이디를 수집해요. 펜 아이디가 되겠죠. 정확히 얘기하면 펜 주소를 수집을 해서 주소를 보니까 1번, 5번은 예를 들어 있다. 그럼 1번, 5번을 피한 3번 이런 식으로 주소를 결정해서 난 15번 채널을 쓸 거고요. 나는 3번 펜 번호를 쓸 거예요. 라고 결정을 한 후 그 번호로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여기 있는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은 이제 자기 공간에다가 본인의 메모리에다가 내 채널은 15번이고요. 나의 번호는 3번입니다. 라고 하는 정보를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한 후 시작. 지금부터 네트워크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비콘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 비콘을 주변에 뿌리기 시작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본인이 코디네이터가 됐어요 라고 하는 걸 보고하는 흐름. 그래서 새로운 네트워크 하나 형성됐습니다. 지금 처음 시작부터 흐름으로 지금 보는 중이에요. 그렇게 한 후 뭐를 하게 되냐면 이제 장치가 이제 네트워크에 붙어야 되는데 요 흐름에서 여기 요거예요. NLM이 뭐 퍼밋 조이닝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제 방금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우리가 비콘을 보내기 시작한 거죠. 이제 네트워크 형성하기 시작했는데 아까 앞에 주소 잠깐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가 이런 거 있었어요. 최대로 붙을 수 있는 자식의 개수는 4개입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러면 5번째 장치가 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서 되냐면 요걸 활용합니다. 장치가 이 permit joining이라고 하는 요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게 붙는 순간 이 값,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 값을 이제 더 이상 붙일 수 없어요라고 디스앱을 시켜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아마도 방금 앞에서 봤던 코디네이터는 처음에 이 값을 true로 해서 설정할 것 같아요. 참으로 해서 설정할 것 같고 그러다가 4개가 다 붙으면 그걸 다시 설정하겠죠. disable로 쉽게 얘기하면 false로 설정을 할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 지금부터 붙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거를 시간 제한을 둘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30분 동안만 나한테 붙는 거 허용하겠어요. 이렇게 만약에 하고 싶다면 이거 시간을 할당해서 할 수도 있고 시간을 무한대로 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개수로 카운트하는 경우 이런 거는 아마 시간 무한대로 했다가 개수가 차면 그때 디세이블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시간으로 할당한 경우는 참으로 했다가 시간이 다 지나면 자동으로 닫게 해줄 수도 있어요. 처음에 잠깐만 열었다가 닫는 이런 구조로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앞에 흐름에 이어지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내고 그 다음에 얼만큼 나는 자식 노드를 수용할지 그것을 허용하도록 하는 흐름이 되겠고요. 이제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코디네이터는 준비가 됐잖아요. 그러면 장치는 어떻게 해서 이 코디네이터에 붙는지를 흐름을 또 한번 보죠. 알고 보면 이거는 우리 앞에서 열심히 이미 많이 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치입니다. 장치가 뭐 라우터일 수도 있어요. 라우터가 코디네이터에 붙기도 하니까. 장치는 이제 뭐부터 시작하냐면 스캔을 먼저 하게 되죠. 장치, 그러니까 상위에 있는 장치에서 지금부터 찾아서 붙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먼저 스캔을 하고 스캔은 액티브일 수도 있고 패시브일 수도 있어요. 장치들은. 그렇게 해서 스캔을 한 후 뭐를 해요? 수집을 합니다. 비콘이 아마 아까 미리 준비되어 있던 코디네이터나 또는 라우터들로부터 비콘이 계속 보내지고 있겠죠? 그걸 수집을 해요. 수집된 정보들을 모아서 보고를 하면 그걸 보고 여기에 붙으세요 라고 아마 클릭을 해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와이파이 쭉 스캔한 다음에 그 중에 하나 나 여기 붙고 싶어요 이렇게 딱 선택하면 붙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과정은 와이파이 찾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골라졌으면 이제 여기 붙여주세요. 조인해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그치? 우리가 터치 딱 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또 역시 배웠던 그 흐름으로 어소시에이션 해주세요 라고 하는 리퀘스트를 아마 상대의 페어런트라고 돼 있는데 코디네이터 또는 라우터에게 전달이 됐을 거고 그 전달된 내용을 받게 되면 나 이제 붙었어요. 여기까지가 기본 흐름이고요. 이 아래는 뭐냐면 잠깐 지우고 볼게요. 집중하기 위해서 다시 정리하면 여기에서 뭐예요? 찾기. 내가 붙을 수 있는 코디네이터나 라우터를 찾습니다. 그 중에 내가 제일 좋은 걸 고르고요. 제일 좋다는 건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주변에서 우리 와이파이도 어떻게 해요? 와이파이 세기가 제일 큰 거 고르잖아요. 아마 이렇게 골랐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 후 클릭해가지고 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 흐름. 여기에 플러스 알파는 알고 보니까 이 차일드라고 불렀던 이 장치가 라우터 기능을 가지는 장치였어요. 그러면 나도 라우터, 나한테도 차일드 붙일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요거예요. 라우터가 되겠어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라우터가 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차일드가 붙을 수 있도록 비콘을 보내야 차일드가 나의 존재를 알고 붙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스타트라고 하는 흐름이 있는데, 자, 이제 나 라우터니까 비콘 보낼 거예요. 비콘을 보내기 시작할 거예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지금 두 가지를 같이 포괄해서 설명을 했네요. 장치가 어떻게 해서 붙는지 흐름 간단히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봤고, 플러스 알파, 라우터는 일단 붙은 다음에 비콘을 보내면서 라우터가 시작되는구나까지 같이 봤고요. 오른쪽 그림은 이제 여기 요 흐름에서 여기입니다. 여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가 봤던 그림이에요. 얘는 이제 저쪽에서 지금 붙여달라는 요청이 왔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열심히 계산해서 우리 아까 봤던 그 주소 계산 방식으로 계산해서 주소를 할당한 후 넘겨주겠죠. 이렇게 붙어라. 이런 흐름으로 우리는 참가 신청 방식을 지금 봤습니다. 자, 참가 신청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요만큼은 직접 참가 방식일 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 얘기를 뒤쪽에 또 해볼게요. 방금 설명했던 직접 참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직접 참가라는 말이 조금 표현이 어색하면 페어런트, 그러니까 라우터 또는 코디네이터가 등록하는 방식이다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다이렉트 조인이라고 표현돼 있고 디바이스 어드레스라고 써 있네요. 디바이스 주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화면을 딱 상상해 보시면 지금 나는 코디네이터 장치인데 그 코디네이터 장치의 화면에 어떤 장치 등록할까요? 라고 하면 등록할 장치들을 뚝뚝뚝 골라서 얘 등록, 얘 등록, 얘 등록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장치들을 모두 다 등록을 해서 본인의 메모리에다가 쫙 기록을 해둡니다. 여기서 표현을 EEPROM이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이해하기 좋으라고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 메모리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메모리는 흔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컴퓨터의 메모리 이런 거 우리가 흔히 램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아닙니다. 만약에 램에 저장이 되면 이 장치가 꺼졌다가 켜지면 정보가 싹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걸로는 USB 메모리 같은 여러분은 아마 플래시 메모리는 조금 더 쉽게 아실 것 같은데 그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래시랑은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런데 지워지지 않는 메모리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450번 맥 주소를 가지는 장치를 내 거에 등록할 거고요. 내 주소 할당 그 내용을 보니까 얘한테는 3번 주소를 할당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주르륵 만들어요. 그런데 어디까지만 한 거예요? 완벽하게 나는 등록만 했을 뿐이고 실제로 차일드가 나한테 붙은 건 아닙니다. 나한테 등록했다 그래서 차일드 장치, 디바이스 장치가 지금 안 켜 있으면 연결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다음 장 가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차일드가 나한테 붙는 과정을 거치느냐라는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우리 앞에서 제가 고와 고립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고립이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걸 활용합니다.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요. 장치가 지금 디바이스가 이미 앞장 그림의 연속이에요. 여기에 페어런트의 코디네이터나 라우터에 450번 장치는 3번으로 나한테 붙을 거야 라고 등록이 돼 있는 상태면 깨어난 저 450번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림이 지금. 그럼 450번 장치는 나 붙을 건데 무슨 붙기를 할 거냐면 나는 직접 참가 방식에 조인을 할 거예요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랑 완전 달라요. 원래는 여기 어소시에이션 리퀘스트 이런 거 있고 스캔 액티브 패시브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싹 사라졌습니다. 그거 대신에 뭐를 하냐면 오픈 스캔이라는 거래요. 오픈 스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주변에다가 뿌리는데요. 나 지금 어디에 붙어 있나요?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나 어디에 붙어 있나요? 라는 걸 물어보면 오른쪽에 있는 여기 미리 등록을 해놨던 장치가 응답을 하겠죠. 오픈 지금
child가 페어런트를 찾고 있는 거잖아요. 나의 페어런트 어디 계신가요? 라고 찾는 게 요거예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들으면 너 나한테 붙으면 돼 라고 하는 걸 알려주게 될 거고, 그것을 수집하는 스캔입니다. 이 스캔은. 그러면 여기에 이미 뭐가 들어있어요? 아, 나한테 붙으면 돼 라고 하는 정보가 수집돼서 들어가게 될 거고, 지금까지의 스캔과는 다르게 이 스캔은 아마 응답이 딱 하나만 올 것 같네요. 그렇죠? 여러 장치에 붙어 있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 들어온 걸 가지고 그냥 붓기 끝. 그러니까 이미 사전에 모든 붓기 위한 동작은 다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네요. 이게 바로 오펀 방식을 사용한 직접 참가 방식입니다. 원래 맥에서의 오퍼는 실은 다른 용도였어요. 원래 이 오퍼는 용도가 뭐였냐면, 그림은 좀 다른 의미로 활용할게요. 장치가 지금 슬립 모드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통신을 하려고 하면 제일 처음에 뭐 하라고 돼 있냐면 비콘을 듣거나 아니면 장치 코디네이터에게 데이터를 보내서 얘가 무사히 살아있는지 봐야 되는데 어디 갔는지 이 페어런트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러면 뭐를 하냐면 바로 요 일을 해요. 오픈 스캔을 합니다. 네, 페어런트가 사라졌어요. 어디 계신가요? 그러면 페어런트가 듣고 있다가 여기 있어요 라고 응답을 해주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게 원래 맥에서 제공하는 오픈 스캔인데, 그걸 잘 활용하면 지금처럼 직접 참가 방식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지금 다시 재정리가 되네요. 라우팅은 말 그대로 경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결정한다라는 의미이고요. 경로를 발견하는 거, 그리고 경로를 유지 보수하는 것 등등 이런 기능들이 이제 추가로 필요할 겁니다. 경로가 여러 개일 때 어느 경로로 가는 게 가장 적합할까 이런 걸 아마 고르게 되겠죠. 아래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림 경로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컨셉의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이제 중간에 동그라미 2개짜리 코디네이터인 것 같고 직비 코디네이터인 것 같고, 이 코디네이터의 C스킵 값이 22다라는 의미는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죠. 첫 번째 장치가 붙었고 두 번째 장치는 그래서 22가 두 번째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아마 라우터인 것 같죠? 1번이 라우터에 2번 장치가 붙었고요. 그리고 22번 라우터에 23번과 28번이 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다시 정리해서 그려보면 현재 네트워크에 연결될 때의 상황은 0번에 1번이, 제가 빨간 글씨로 쓰는 선이 지금 붙을 때의 선이에요. 그리고 1번에 2번이, 22번이 0번에 붙어 있고 22번에 23과 28이 연결이 된 상태예요.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가 형성된 상태예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경로, 통신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저기 앞에서 배웠던 토폴로지 개념에서 봤을 때 클러스터 트리 구조다. 그러면 경로는 결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번에서 23번으로 지금 데이터를 보내려고 한다. 뭔가를. 그럴 때는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12번이 23번한테 뭔가 보내고 싶을 때 클러스터 트리 구조일 때는 경로가 반드시 라우터를 거쳐서 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2번에서 1번으로, 1번에서 0번으로, 0에서 내려가서 22번으로, 22번에서 23번으로 이렇게 경로가 결정돼 있고, 잘 보면 이렇게 화살표 그려 있죠. 약간 회색빛으로. 이게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한 경로를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뭐라고 써 있냐면 트리 경로, 트리 라우트라고 표현돼 있죠. 트리 구조를 활용한 경로, 트리 경로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트리 경로를 사용한다 그러면 경로는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찾는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자, 2번 장치가 23번에게 보낼 건데 2번이 23번이 어디 있나라는 걸 찾으려면 아까 우리 주소 방식에 의해서 2번인 23번이 내 아래에 있는 건지 나랑 관계없는 옆 동네에 있는 건지를 계산을 해보면 그냥 나오거든요. 그럼 그 수식에 의해서 나 아래 내 차일드 중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결정되면 위로 올려보냅니다.
1번 역시 내 차일드에 23번이 있다 없다는 계산으로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상으로 내 거에 속하지 않으면 위로 보내요. 0번은 뭐 당연히 밑에 있을 거니까. 그런데 나한테 0번에 딸려있는 차일드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그 중에 어디에 23번이 속한지도 역시 또 계산으로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보내고 22번은 뭐 당연히 본인의 차일드니까 이렇게 해서 주소에 의해서 경로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게 돼요. 아래 써 있죠. 트리 경로는 직비 네트워크, 다른 통신에서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독특하게 쓰고 있는 라우팅 방식이고, 테이블, 경로 찾는 테이블 뭐 이런 거 없이 주소만으로 라우팅이 가능한 방식을 우리가 트리 경로, 트리 라우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방법은 이제 간단하다는 장점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림만 딱 봤을 때도 알다시피 2번이 23번에게 보내는데 아마 이게 위치를 대략 그려놓은 것 같거든요. 그림이 의도적으로. 2번과 23번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한참 돌아서 23번으로 와야 되는 거죠. 이거보다는 직접 보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대신 이렇게 가능하려면 우리가 봤던 클러스터 트리 구조를 활용하는 경우는 불가능하고요. P2P가 가능한 메쉬 구조일 때 허용 가능한 방식입니다. 다시 또 헷갈리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면 여기 있는 요 실선은 네트워크를 형성했을 때의 흐름이고요. 반드시 이 경로로 데이터가 가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 흐름으로 가야 되는 케이스는 바로 요거고요. 트리 경로는 그 흐름으로 반드시 통신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P2P 경로가 가능한 메쉬 구조인 경우는 형성되는 건 이렇게 형성이 됐지만 통신은 예를 들어 2번이 22번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2번이 23번으로 보낼 수도 있고 이것들이 다 허용되는 이런 환경 메쉬 구조라고 우리가 흔히 불렀던 그 경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눈으로 딱 보이니까 이 경로 좋아요 라고 알지만 저거 찾아야 되잖아요. 어떤 경로가 좋은지.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 겁니다. 경로하고 관련된 내용. 그런데 아주 상세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약간 개념 위주로 우리가 배울 거고요. 경로는 기본적으로 비용을 활용해서 하게 되는데 경로 비용이라고 해서 경로 비용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요겁니다. 가능하면 방금 앞에서 본 내용을 보면 2번에서 23번으로 보내는데 뱅 돌아서 오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딱 보내면 되는데 호배 수라고 해서 몇 개를 거쳐가느냐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호배 수를 최소화하자라고 하는 게 하나. 또 하나는 기왕이면 만약에 호배 수가 비슷한데 어떤 게 조금 더 선명하게 들린다면 그걸 링크 품질이 좋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활용하는 게 훨씬 좋겠네요. 그래서 홉수는 작게 링크의 품질은 좋게 하는 경로를 찾아서 그 경로로 보내도록 시도할 겁니다. 실제로 우리 컴퓨터 통신에서도 이미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경로를 찾아서 항상 똑같은 경로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좋은 경로를 찾아서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저비용 이렇게 해서 호배수가 작고 링크 품질이 좋은 곳에 경로를 활용하게 되면 조금 딴 얘기긴 하지만 링크 품질이 좋으면 파워도 적게 쏴도 데이터가 잘 가거든요. 이 얘기도 어떻게 보면 같이 좀 들어가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경로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경로를 찾을 겁니다. 소비 전력도 절약하고 네트워크 트래픽도 최대한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을 쓸 거고요. 그런데 굉장히 좀 모호하죠. 이 경로 비용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밑에 그냥 참고로 써 있고요. 비용을 계산하는 식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우리가 따로 따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경로 비용이라는 게 있다. 그런데 대략 호배수가 작고 링크 품질 값으로 그러니까 반비례하게 아마 비용이 계산되겠죠. 그렇게 해서 비용이 계산된다. 이렇게 일단은 보고요.
경로를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몇 개의 정보들이 좀 추가로 더 있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먼저 인접 테이블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모든 노드들이, 모든 장치들이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트래픽을 아마 계속 수신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수신된 정보를 바탕으로 주변에 어떤 장치들이 있는지를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 테이블이죠. 쉽게 얘기하면 네이버 테이블, 인접 테이블이라고 해서 내 옆에 4번 장치가 있고요. 얘는 비용 왔다 갔다 하는 링크 품질을 보니까 어떻고요. 뭐 이런 정보를 쫙 실어놔요. 이 정보는 비콘에서 수집된 것뿐만이 아니라 내 거가 아닌 트래픽도 왔다 갔다 할 때 최소한 주소는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 구조 설명할 때 주소가 실리고요. 본인 게 아니면 버리고요. 뭐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면 본인 게 아니면 당연히 데이터는 들여보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러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했다는 주소 정보는 남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 활용해서 이웃에 뭐가 왔다 갔다 하는지, 내 바로 주변에 어떤 장치들이 있는지는 모든 노드들, 모든 장치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접 테이블이에요. 라우팅은 바로 이걸 활용해서 할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있는지를 알아서 경로를 찾을 테니까, 누구한테 전달돼야 되는지 알 테니까요. 다음은 라우팅과 관련되는 걸로, 실제 경로를 찾기 위해서는 두 개의 정보를 관리를 해야 하는데, 하나는 경로 테이블,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된 경로 정보를 저장할 테이블입니다. 라우팅 테이블을 구성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직비는 워낙 간단한 네트워크라서 그 방법 중에 제일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최종 목적지로 내가 데이터를 보낼 때 여기로 전달하면 알아서 가라고 하는 다음 홉 정보만 기록한대요. 무슨 얘기인지 조금 이따가 예제를 보면 더 명확하게 이해되실 거예요. 여기로 보내려면 내가 목적지 예를 들어 4번 노드한테 보낼 건데, 그러려면 2번한테 전달하면 알아서 갈 거야. 이렇게 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이 라우팅 테이블입니다. 두 번째 있는 경로 발견 테이블은, 이제 위에 있는 라우팅 테이블은 최종 결과물을 담고 있는 테이블이고요. 얘는 찾는 도중에, 찾는 과정을 기록을 하는 거고, 당연히 찾는 과정이 끝나면 얘는 사라집니다. 메모리에 저장되는 거고, 위에 있는 라우팅 테이블은 아마 기록이 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껐다 키더라도. 그러면 경로가 어떤 식으로 찾아지는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이 경로 찾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직비에서는 AODV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는 라우팅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고,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가 지금 보내려는 장치고요. 궁극적으로 도착해야 되는 목적지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중간에 뭔가를 막 거쳐서 얘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경로를 몰라요. 그러면 모르기 때문에 얘가 주변에다가 뿌립니다. 나 여기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걸 뿌리면 받은 애가 또 주변에다가 뿌려요. 이게 뿌리다 보면 그 정보가 결국 이 목적지에 도착을 하겠죠. 그럼 이 목적지에서 나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오면 돼 라고 역으로 정보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경로가 만들어져요. 자, 이 예제는 아주 간단한 예제인데,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S가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는 아이고요. D가 지금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S하고 D는 S가 보낸 걸 D가 바로 받을 수 있을 만한 거리가 아니래요. 그래서 뭔가를 거쳐가야 돼요, 지금. 그런데 몰라요. 저 D가 어디 있는지를 S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죠. 앞에 우리가 배웠던 거 기억을 저기 앞으로 더듬어 보면 이렇게 한 거예요. S가 지금 데이터를 보낼 게 생겨서 보내고 싶은데 어디로 보내야 될지 몰라서 경로를 먼저 찾는 거죠. AODV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가 생겼을 때 보낼 경로를 그때 찾는다라는 의미이거든요. 미리미리 다 찾아서 기록해 놓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S가 보낼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뭐를 하냐면 전체에다 뿌려요. 자, 이 그림은 여기 S 노드에 있는, 아까 테이블 두 개가 있다 그랬죠.
경로 테이블과 경로를 발견하는 과정에서의 테이블 두 개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 테이블에 있는 요 써 있는 내용은 논리적으로 쓴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자, 지금부터 나는 경로를 찾을 건데 S에서 D로 가는 경로를 찾을 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되겠죠. 아까 그 테이블 구조상으로는 지금 나는 S인데 목적지는 D이고요. 지금은 찾는 중입니다. 찾는 중. 상태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을 거고 여기에 실제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이렇게 넥스트 오븐 이렇게 써 있는 상황이에요. 요걸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보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에서 지금 D로 보낼 건데 어디로 보내야 될지 모른대요. 아래 라우팅 경로 테이블에는 그럼 어떤 정보가 기록이 되느냐? 나는 지금 D로 보낼 건데 가격, 그러니까 비용이라는 뜻이 되겠죠. 비용은 S에서 S를 거쳐서 D로 간다. 이렇게 컨셉으로 지금 잡은 거거든요. 앞에 있는 0은 뭐 본인 거니까 당연히 비용 없이 0이고요. 그런데 아직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네요. 지금 현재는. 다시 정리해서 이제 막 시작한 겁니다. S에 있는 라우팅 테이블과 라우팅 발견 테이블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음표만 지금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뭐를 하냐면 뿌립니다. 브로드캐스트라고 돼 있죠. 경로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R 리퀘스트입니다. 라우트 리퀘스트 프레임을 전체에다가 뿌립니다. 전체 그러면 주변에 쫙 뿌렸을 거고 지금 현재 그림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정보를 누구누구가 받았냐면 주변에 바로 있던 N1이라고 하는 또 다른 디바이스 아마 라우터일 것 같아요. 경로를 넘길 수 있으니까 라우터가 받았고 또 다른 라우터인 N2, N1과 N2가 이 정보를 받았대요. 이런 상황. 그런데 이 그림에서 써 있는 걸 보니까 여기 선에 숫자가 써 있죠. 여기 비용 써 있는 거예요. 딱 보기에도 S와 N1은 좀 가까운 곳에 있죠. 그런데 N2는 좀 멀리 있네요. 아까 우리 비용은 호흡의 개수 몇 개를 거치느냐 하는 비용도 있지만 경로 품질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S가 N1으로 보낼 때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아마 아주 저전력으로 작은 소리로 파워를 적게 해서 보내도 된다. 그래서 비용이 1밖에 안 드는데 N2는 조금 멀리 있기 때문에 조금 세게 보내야 되나 봐요. 그러면 파워를 좀 더 많이 소모하겠죠? 그래서 비용이 조금 더 높다. 이런 의미로 숫자가 1, 2가 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거리하고 비용하고가 반드시 1대1 매치하지는 않아요. 근데 참고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가정하고 계속 이어서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됐죠? 요 메시지를 누구누구가 들었냐면 1번과 2번이 들었습니다. 자, 1번이 그걸 듣고 본인의 테이블을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N1은 어부지리로 뭘 알았냐면 내 옆에 S가 있네? 이거를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본인 테이블에다가 요걸 하나 넣습니다. 내가 만약에 S로 보내고 싶으면 보내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라우팅 테이블에 S, N1에서 S, 여기 화살표 보면 거꾸로 돼 있습니다. 잘 보시면 N1이 S로 보낼 때는 그냥 보내면 돼요. S를 통해서 경로 정보를 하나 어부지리로 얻은 거고요. 하나. 그 다음에는 요거. 자, 나는 이제 찾을 거예요. 뭘 찾을 거냐면 S가 나한테 왔는데 D로 가는 경로를 찾아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N1에서 D로 가는 경로를 찾을 거예요. 아직 못 찾았어요. 찾을 거고 그래서 물음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실은 요거죠. 여기 N1에서 D로 가는 경로를 찾을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아래 우리는 지금 S에서 D로 가는 경로를 찾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비용 정보를 우리가 완성을 할 건데 여기 1이에요. 요 1은 여기 써 있는 요 숫자입니다. 그래서 S에서 나한테 오는 비용은 1이고
S에서 나한테 오는 비용은 1이고 아직 몰라요. 완성이 안 돼서 D로 가는 비용은 아직 물음표. 이렇게 돼 있고요. N2는 그럼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냥 쉽게 이해가 되시죠? 자, N2에서 D로 가는 비용 경로는 아직 모르니까 물음표. S에서 D로 가는 비용은 여기 있는 요 2, 이 숫자를 활용을 해서 2 더하기 아직 모르는 물음표. 여기까지가 일단 1단계. 그 다음은 경로를 모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브로드캐스트라고 했잖아요. 전체 방송을 합니다. 현재 이 그림은 N1번, 1번 노드가 브로드캐스트 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럼 1번 노드가 브로드캐스트 한 정보를 보고 얘가 뿌리면 주변에 있는 세 개가 다 받습니다. S가 받았어요. 그런데 받아서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S에서 D로 가는 경로를 찾고 있어요 라고 하는 정보가 실려 있네요. 자기인데 그럼 얘는 버려요. 얘는 버려서 얘는 무시. 다음으로 N2번 같은 경우에도 이거 받았어요. 실은 그 정보를 받았는데 받았다 하더라도 얘는 또 무시를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만약에 S에서 N1을 거쳐서 N2로 가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1 더하기 2니까 비용이 3이 되네요. 3 플러스 물음표죠. 비용이 더 비싸져요. 얘는 무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그런데 중요한 건 요거예요. 실은 이쪽이에요. 자, D가 받았습니다. 드디어 목적지네요. D가 받았더니 자기네요. 본인을 위한 경로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D는 결론적으로 뭐를 알았냐면 D에서 S로 갈 때 N1을 거쳐가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 거에다가 내가 S로 보낼 때는 N1 거쳐서 가면 돼요 라고 하는 경로 정보가 완성이 돼버린 거고요. 플러스 S에서 D로 갈 때의 비용이 2이구나 라는 걸 알았는데 얘는 어떻게 알았냐면 요 1 더하기 1 요거 가지고 알아낸 거예요. 물론 요걸 어떻게 1인지를 알아냈나요? 라는 게 이게 궁금할 수 있는데 요거는 비용 계산하는 건 우리 무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어서 볼게요. 이번에는 2번 노드도 역시 브로드캐스트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에다 브로드캐스트를 했고 S가 받았을 텐데 이건 무시. 본인 거니까 무시. N1 역시 받았겠지만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무시. 이제 D가 받았습니다. 이제 D가 받아서 어떻게 되는지를 볼게요. D는 순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방금 우리가 지금 그린 흐름은 N1이 보낸 정보가 먼저 도착했다라고 가정을 했지만 꼭 그러란 법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2번이 보낸 정보가 먼저 도착했다면 이라는 것도 실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지금은 1번이 보낸 게 먼저 도착했어요. 우리 흐름상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미 이 D 장치에 라우팅 테이블과 라우트 방일간 테이블에는 이 기록이 다 남아있는 상태네요. 그리고 경로 발견 테이블에 S에서 D로 가는 비용은 2예요 라는 게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2번 노드로부터 정보가 온 거죠. 그러면 이것도 계산은 일단 합니다. 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얘는 S에서 D로 가는 비용이 이렇게 지금 거쳐가는 경로를 얘기하는 중이에요. 여기 2 더하기 요걸 더해서 4라고 하는 비용이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좋아요? 원래 내가 알고 있던 게 더 좋죠. 그럼 얘는 무시.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혹시 얘가 보낸 게 먼저 도착했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처음에는 여기 아마 4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얘가 보낸 게 도착을 하게 되면 2라는 비용이 새로 계산이 될 거고 이게 더 좋네 하고 바꾸게 되겠네요. 그러려면 경로 찾기가 시작되면 이 목적지인 D라고 하는 노드는 경로 하나 정보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로 픽스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 기다린다라는 뜻이네요.
조금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서 최종적으로 내가 제일 좋다고 생각한 비용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뭐를 한 거예요? S는 모르지만 목적지인 D는 나한테 오려면 어떤 노드를 거쳐와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예요. 다음으로 하는 일은 이제 D가 알려주는 거예요. 나한테 오려면 이렇게 오면 돼 라는 걸 알려줄 거고 리스판스를 하게 되고요. 그 과정을 간단하게 볼게요. 여기까지 지금 완성이 된 거죠. 완성이 됐으면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D가 그런데 뭐를 알아요? D가 S로 가려면 어디로 가는지를 자기가 경로 정보가 여기 완성이 돼 있잖아요. 아까 R 리퀘스트는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우리가 방송 방식 바꿔 얘기한 브로드캐스트 방식을 쓴다 그랬어요. 경로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 경로를 전체에다가 쫙 뿌리는 거예요. 뿌려서 완성이 됐죠. 경로가. 그러면 거꾸로 갈 때는 요거의 반대말이 유니캐스트예요. 이제 특정 장치를 골라서 거기로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어서 한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D가 N1에게 보냅니다. 나로 오려면 경로 여기 따라서 오면 돼요 라고 하는 걸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완성되냐면 여기에 아까는 물음표였던 여기 자리가 1로 바뀌어요. 왜냐면 요거 비용 1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얘가 앞에용 2로 완성이 되면서 여기서 나오고요. 그리고 또 N1도 이제 경로 비용이 지금 완성이 됐잖아요. 이렇게 이게 완성이 됐고 이것도 이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S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쫙 뿌려서 됐다가 뒤에서 완성되면 완성된 경로로 유니캐스트 하나씩 하나씩 해서 결론적으로 그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자, S가 D로 보내려면 일단 N1로 보내면 돼요. 그럼 N1은 그걸 받아서 또 자기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보고 D로 가려면 얘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D로 보내면 돼요. 이렇게 최종 완성된 테이블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라우팅 테이블이 완성이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경로가 완성되면 라우트 발견 테이블에 있는 내용은 지웁니다. 메모리에서. 그래서 얘는 지워졌고 얘도 지워졌고 여기도 지워졌어요.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제가 지금 X를 친 3개는. 왜냐하면 경로 완성됐으니까 얘네는 본인이 완성됐으니까 지워야지 하고 그거 다 지웠어요. 문제는 얘예요. 2번 노드는 아까 뭐 했어요? 본인이 브로드캐스트해서 이 D한테 보냈잖아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D로부터 응답이 와야 되는데 시간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나한테 이렇게 거쳐서 가려면 이렇게 가면 돼요 라고 하면서 얘한테 경로 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을 브로드캐스트 형태로 해서 보냈는데 아무도 응답이 없다. 그러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얘는 아예 정보를 전체를 파기합니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그렇게 했네요. 경로 찾는데 참여하는 데서 실패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중에 아마 얘는 남겨놓을 것 같아요. 요건 남겨놓고 아마 그림이 전체 X가 쳐 있긴 하지만 발견 중은 지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발견 중인 엔트리 그리고 라우트 발견에 활용했던 정보는 지우고 유효한 정보만 남겨놓는 형태로 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경로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경로 찾기 개념은 지금 요 경로 찾는 개념은 직비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무선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형태예요. 물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아주 기본 개념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뒤에 방식입니다. AODV는 라우팅 방식을 썼다라고 아까 얘기했죠.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온디맨드. 송신 경로 탐색이 필요할 때 경로를 찾습니다라고 돼 있네요. 무슨 얘기냐면 미리미리 경로를 다 결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는데 목적지를 향하는 경로를 몰라요. 그러면 필요할 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경로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경로로 보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낼 때마다 새로 경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결정이 되면 그 정보를 아까 본 것처럼 라우팅 테이블에다가 저장을 하고 경로 테이블에 저장을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테이블 구조에서 이미 봤던 것처럼 S가 D로 보낼 때 구체적으로 중간 노드에 대한 내용은 몰라요. S는 D로 보내려면 N1한테 보내면 알아서 보낸다는 것까지만 알아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음 홉의 송신 목적지만 가집니다. 넥스트 홉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죠. 알고리즘 찾는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미 쭉 따라가 본 것처럼 경로 비용 정보를 포함해서 리퀘스트 정보를 브로드캐스트 합니다. S에서는 본인 시작이라서 0 플러스 해서 보내게 되는 거고요. 그 정보를 포함해서 브로드캐스트 하면 그 브로드캐스트 한 걸 수신한 중간 노드가 경로 정보를 합산을 한 후 다시 브로드캐스트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브로드캐스트 뭐 여러 개가 거쳐갔을 수도 있죠. S가 여기 있고 D가 여기 있으면 거쳐 갔을 수도 있죠. 물론 중간에 다른 애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면 그 모든 비용 정보를 고려해서 목적지에서 첫 번째 아마 메시지가 도착한 이후로 정해 놓겠죠. 우리가 앞으로 3초간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3초 이렇게 해서 기다린 다음에 그 안에 이거 말고 하나도 도착한 게 없다. 그럼 그걸로 그냥 유니캐스트 하면 되는 거고 새로 도착한 게 있는데 그게 더 비용이 만약에 좋다면 작은 비용이라면 교체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목적지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경로를 선택할지를 결정한 후 세 번째 거죠. 가장 낮은 비용의 리퀘스트 메시지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정보를 활용해서 유니캐스트로 처음에 송신했던 제일 시작했던 소스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경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록이 뭐가 남아요? 여기에는 S가 뒤로 보내려면 요거 뭐 예를 들면 얘가 N1, N2라고 해볼게요. 일단 N1한테 보내면 돼. 여기까지만 기록이 돼 있고 N2를 거쳐가는지 3을 거쳐가는지 4를 거쳐가는지는 S는 몰라요. 그냥 N1 정보만 주면 N1이 받아서 그것을 N2로 전달하고 N2가 D에 전달하는 이런 형태로 통신을 하게 될 겁니다. 직비는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정도,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첫 번째 한 가지 방법은 처음에 망을 구성했을 때 그 흐름을 그대로 트리 경로를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트리 경로는 장점은 거의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간단하다는 거. 매우 간단합니다. 주소만으로 경로를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아주 심플해요. 경로 찾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단 경로 자체가 비효율적일 수 있죠. 뱅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라도 이 경로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22번과 23번 사이가 뭔가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은가 봐요. 그러면 데이터가 도착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열심히 배웠던 P2P의 경로가 가능하다면 직접 보내는 게 가능할 수 있겠죠. 이렇게 또 꼭 경로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비용이 훨씬 더 크죠. 뺑 돌아가니까. 그에 비하면은 훨씬 더 짧은 경로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어서 좋다라고 볼 수 있고 메시 구조를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한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보내는 게 좋은데 대신 뭐가 필요해요? 이러한 경로를 찾는 과정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